반갑습니다. 교육전략연구실 문상은 실장입니다. 오늘 포럼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가족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구글이 바드를 선보였고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칼로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성큼 들어왔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특히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이미 상식이 되었고 학령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몇 군데가 없어졌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 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낙오하지 않고 이런 세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불어닥치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것들도 있고 그중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교육의 흐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더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나침반의 역할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서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연도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작년 2022년 12월에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교육부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보통 이런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는 교과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단계별로 굵직굵직하게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걸 보면 사회 트렌드와 환경 변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한번 바꾸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과서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 새롭게 생기는 과목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가르칠 선생님을 준비시켜야 되겠죠.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범대나 교육대에서 새로운 전공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또 그렇게 준비된 선생님이 나오기까지 최소 4, 5년은 필요할 겁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또 변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과서를 모든 학년에 적용할 때쯤이 되면 이미 교육과정이 구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교육과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관련 신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지털 수업이 2배로 늘어나고 초등 저학년에서 국어 교육이 강화된다라는 제목이 보이죠? 정보와 사회이고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변화겠습니다. 가뜩이나 공부시킬 과목도 많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만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실과 시간에 수업 시수로 한 17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는 2배인 3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인데요. 기존의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역시 2배로 늘어납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일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언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축적된 노출 시간이 적어도 3000시간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고작 100시간도 안 되는 이런 컴퓨터 교육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학생들은 지금보다 최소 2배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부터 문해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몇 년 거치면서 비대면 수업을 오래 해온 학생들이 그 학업 성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혹자는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움직임도 있고, 최근에 그 수능에서 국어 시험 난이도가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어버린 그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면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적용될지 보겠습니다. 내년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학년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2025년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025년 3월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고요. 이미 전국의 80%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서 2025년이 되면 큰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모든 학년이 바뀐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한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2028학년도 대입입니다. 배우는 내용도 달라지고 배우는 과목도 달라지고 배우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대학 입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워낙 영향이 크다 보니까 4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일정으로는 올해 안에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내용들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문해력 교육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중3의 진로 연계 학기가 새로 생기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원래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시험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것이 자유학년제인데요.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또 진로를 탐색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이 1년 내내 시험이 없다 보니까 공부 습관이 안 잡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혼란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만 자유학기로 하고 대신 조금 성숙해지는 중학교 3학년에 진로 연계 학기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들도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학생이 아니면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거의 파행으로 운영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고교 학점제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희망 전공을 미리 탐색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과 상관없이 3학년 마지막 학기는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확정 짓는 시간으로 알차게 써야 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정보 수업이 확대된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느냐, 컴퓨터에게 자리를 뺏기는 사람이 되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들인데요. 아이들의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영어, 수학만큼이나 앞으로는 비중 있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의 변화가 사실 그 대학교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고교 학점제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바뀌는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재미있는 것들이 보여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수업은 크게는 교육과 평가라고 하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바뀐 교육과정을 잘 설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수업 목표에 맞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잘 습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를 내시로 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말이 보이죠? 과목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중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보통 지필 시험이 60에서 한 70% 그리고 수행평가가 한 30에서 40% 정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과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70% 그리고 영어 일기 쓰기, 영어 듣기 평가, 영어 발표하기 같은 이런 교실 수행평가가 나머지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요즘 수행평가는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평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서 지필고사 기간을 피해서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보통 한 학기에 최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중간고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수행평가 일정이 막 쏟아지고 어떤 날은 하루에 8가지 수행평가를 막 치르는 날도 허다합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이들이 밤새우는 그런 경우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필시험 비중을 줄이고 이런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인데 이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과목의 세부 개편안을 살펴보면서 제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한 페이지 가져왔습니다. 영어 말하기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적 형태의 쌍방향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철자 오류나 어법 오류를 수정하는 프로그램, 번역기, 코퍼스 활용 프로그램 등 영어 쓰기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기술 및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여 쓰기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과제를 평가할 때 그래머리 같은 그 문법이나 단어 틀린 거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는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선생님만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쓰라고 하고 있어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해 번역 앱 등 다양한 학습 지원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학습과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학생들은 영작 과제 같은 거 있으면 집에서 몰래 팝하고 같은 거 번역기 돌려가지고 내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학습에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챗봇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기술과 동떨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육부가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나오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도서관을 뒤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든 아니면 프로그램이 되었든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이제는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팝하고 번역한 걸로 과제를 제출하면 평가가 사실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평가 방식도 이제는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제를 즉석에서 던져주고 즉석에서 발표를 하게 한다거나 친구들과 그룹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평가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부를 덜 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기술의 편리함에 취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교 학점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미 큰 그림이 발표가 됐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어설프게나마 고교 학점제에 따른 수업 방식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목을 배우는 이런 집체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더 유연하고 더 개별화되고 더 맞춤화된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또 평가를 하고 이수를 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또 이 기준 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충 수업을 하고 또 재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따라서 고민할 것이 참 많아지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는 과목 시간표가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우리 학사 운영이나 또 선생님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 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는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생님이 없어서 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까운 몇 개 학교가 연합해서 품앗이 교육을 하겠다, 또는 거점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학기마다 필요한 외부 강사를 투입하겠다, 온라인 수업 모델을 확대하겠다 같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이미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간 상황이고 서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평가입니다. 현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재되어 있고
또 학생들은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편중 문제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이제 문제 때문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라는 그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모든 과목 내신을 절대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결말입니다. 학생들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 다르고 과목마다 난이도나 수업 방식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상대평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과목은 상대평가 시스템으로는 1, 2등급 자체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누가 그런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상대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라고 있는데 이 공통 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놓은 것이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공통 과목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근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92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이 192개 과목을 채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한 학기에 배우는 한 과목이 3학점에서 4학점 정도 됩니다. 4학점짜리 과목은 보통 일주일에 50분짜리 수업을 4번 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수업을 하게 되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편의상 보통 교과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과에는 크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이 공통 과목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사실 고민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열심히 성적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2학년부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학년과 3학년은 전부 선택 과목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과목 이름이 달라진 것이 제법 있습니다. 새로 개설된 과목도 있고 또 2년 동안 듣게 되는 선택 과목이 모두 90학점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창의 체험 활동을 18학점을 채우고 나면 총 192학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 과목 차림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영수 과사 주요 과목의 선택 과목들입니다. 이름만으로도 대충 뭘 배우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있지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과목도 제법 보이죠? 이렇게 선택 과목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 과목이 고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고르는 과목도 대체로 자기가 치를 수능 연계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선택할 것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출제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쩍 수능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의 미래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정보, 그리고 제2외국어, 교양, 교과의 선택 과목들입니다. 정말 많죠? 이걸 보는 순간 아마 쉽게 예상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떠올 겁니다. 이 많은 과목들을 한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 있나 싶은 거죠. 선생님 수가 충분한 경우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 모든 학교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선생님을 다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교과 수요가 들쑥날쑥 할 텐데 교육과정에서의 그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특히 학생 수가 좀 적은 그 소도시나 아니면 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그 몇몇 학교들의 사례를 봤더니 학교마다 개설하는 그 진로 선택 과목 수가 편차가 꽤 큰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일반고 안에서도 79가지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겨우 17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점 학교 같은 이런 연합형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 또 모든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깔아놓고 또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고민은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정답은 사실 뻔합니다. 개인의 학습 성향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학과, 전공 계열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새로운 대입 개편안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들은 지원자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앞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 겁니다. 일부 전공들은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한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미 문과, 이과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열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을 수강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들을 명시해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대학들도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고려대가 작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세웠던 평가 항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학업 역량입니다. 이 학업 성취도나 학업 의지를 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교과 성적은 좋은지, 또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지, 또 주요 과목 성적에 결격 사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내신 성적을 균형 있게 관리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이 자기 개발 역량입니다.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약간씩 달라서 어떤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과 관련해서 수강한 선택 과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들의 성적은 대체로 괜찮은지, 또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2022 교육과정 개편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도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연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선택 과목에 제약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대학 입학 담당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대학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당장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전공 탐색부터 해야 합니다. 중학교 수준의 인생 경험으로 대학 전공을 미리 탐색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된 전공들은 크게 한 7가지 계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학 계열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4년제 종합대학 중에도 일부 계열이나 전공이 없는 곳들이 있고, 또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 탐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학을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과거에 알고 있던 전공이나 학과 이름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문계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경영학과인 거는 아시죠? 입시 결과를 봐도 거의 항상 최상위권 점수대 학생들이 주로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개설된 경영학과 종류가 모두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큰맘 먹고 한번 세봤거든요. 한 400개 정도 세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90% 이상 모르는 전공들 겁니다. 식품산업경영학과, 골프경영학과, 국방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 철도경영학과 등등등 해서 알고 있는 그 어지간한 명사에다가 경영학을 갖다 붙이면 될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교육통계 서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kess.kedi.re.kr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에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최신 자료라고 이제 보이죠? 이 최신 자료 중에 2022년 학과 분류 자료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네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봤더니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첨부 자료를 검색하시고, 좀 시간이 많으신 분, 다양한 전공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탐색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엑셀 파일로 된 학과 전공 분류 자료집을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대한민국에 이렇게 학과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전공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그 학과 분류 자료 파일을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생긴 학과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와 4년제를 다 포함해서 1년에 1000개 이상의 학과가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학과들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사회 트렌드에 맞게 단순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심심해서 작년에 새로 생긴 학과 이름들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보적인 텍스트 분석 도구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입니다.
글자가 좀 크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 크게 보이는 것들은 그만큼 학과 이름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융합, 경영, 시스템, 문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이 학과 이름을 새로 만들 때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뭔가 아마 어설프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전공이나 계열을 선택하고 또 탐색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분류 자료집부터 먼저 다운받아 보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하셔도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하시라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공하고자 하는 계열이 어느 정도 정해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의 그 선택 과목 조합에 관해서는 아마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시면 교육청이 발간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아마 제가 만든 게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참고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 계열을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를 순차적으로 약 한 5초씩 짧게 보여드릴 텐데 원하는 부분에서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사진을 찍으시거나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기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확인해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별 학교들이 모든 선택 과목을 다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종특별시에서 만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수강신청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선택해 보죠. 자, 그랬더니 어떤 과목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했더니 1과 3이 있죠. 1과 3이 보통 우리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고운고에서 고급 화학 과정을 들을 수도 있고 여기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지 운영시간은 몇 시간인지 담당 선생님은 누구이고 전체 20명 모집에 현재 신청자가 8명 있다 이런 것까지 정보가 다 나오죠. 프로그래밍을 개설하고 있는 해밀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교육과정 2 신청을 한번 봤더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회과학부 여기서부터는 전공별로 나오죠. 범죄심리학이라든지 경제, 경영, 지리, 사회 온갖 관심 있는 전공들이 다양하게 깔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3D 기초 모델링 수업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에 수업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러면 세종시로 이사 가라는 말이냐 라고 물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에서 똑같이 만든 건데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동일하게 수강 신청 안내가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봤더니 수강 신청 메뉴가 웃힙니다.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점 학교, 공유형 운영학교, 연합형 운영학교가 있네요. 거점 학교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고, 공유형 운영학교는 일부 지역 가까이 있는 동네 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합형 운영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거점 학교를 몇 군데 한번 살펴보죠. 거점 학교라는 탭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2023년도 1학기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과학 분야에서 덕원여자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지구과학 실험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올해 1학기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2월 21일까지가 마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쭉 밑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살짝 넘어가 봤더니 미래기술에 관련돼서 동양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할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2022년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공유형 운영학교로 넘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설되어 있는 그 학교나 강좌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세종시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비교되는 모습이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1, 2년이 지나고 나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공유형 운영학교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발품을 좀 팔아보면 더 많은 학교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청이 준비한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협력 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하고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수강 신청을 할 때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선택 과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될 일이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소속 학교나 소속 지역이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고등학교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는 만큼이나 우리 학교 교육도 점점 다이나믹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린 마음으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진로 탐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대학 입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입시부터 수시 전형의 꽃이라고 부르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기소개서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오로지 생기부와 면접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 것이죠. 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학생부 구성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인적 사항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활용되는 학생부 자료에도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바로 대학 입시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덕분인데요. 부모나 또는 외부 세력이 학생부 기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입시 컨설팅 같은 이런 과도한 사교육비 유발을 막기 위해서 많은 항목들이 앞으로는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상 경력이 빠졌고 또 자격증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앞으로는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적사항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블라인드 처리되었던 부분이고 이거저거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딱 두 가지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체 활동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창체 활동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포함되는데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 내용을 구구절절 기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네요. 대학 교수님을 부모로 둔 학생들이 과거에 흔히 써먹었던 그런 논문 활동은 이제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 중에서도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걸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특이 이제는 자소서를 대체할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500자를 입력한다고 하면 10과목만 모아도 5,000자인데 이 정도면 과거의 자소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학생부에 얼마나 꼼꼼하고 특별하고 화려한 세특이 기록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체 활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자율활동으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내 학술 동아리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참 많이 갔었던 그런 요양원이나 아니면 각종 공공시설에 요즘 봉사자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참 씁쓸하긴 합니다. 자, 세특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세특 작성과 관련해서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세특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꼭 세특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보통 이런 식으로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정리하고 합니다. 제출이 필수는 아닌데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작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를 선생님이 더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12월 세특 작성 시즌이 되면 저를 아는 학생들에게서 이런 카톡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겪는 일상입니다. 다 헤빗9을 다녔던 재원생들인데 헤빗을 다닌 동안 우리 학생들이 자소서도 쓰고 또 면접하는 훈련도 하고 하니까 입시를 좀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도 세특으로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특을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세특으로 기록해야 되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도와주는데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빗9에서는 스스로 세특 초안 정도는 쓸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 굉장히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라고 삼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비교적 자기 일을 자랑하는 글을 잘 쓰는 편인데 우리 남학생들이 문제입니다. 남학생들이 영 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세특을 잘 쓰는 요령은 사실 엄청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세특에 담을 소재를 알차게 챙기기만 해도 80% 이상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대부분 학교 수행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수행과제를 준비하면서 열정을 쏟았던 것들을 잘 모아서 정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재거리가 충분하다면 글쓰기 고민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영어 과목에서 세특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모둠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예시로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사례에서처럼 수행 과제 3개를 끌어모아서 자랑하는 글을 쓸 수도 있겠고, 또 세 번째 사례에서처럼 자신의 발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글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수업에서 수행 과제가 있을 때 자신의 특별한 프로젝트로 삼아서 남들과 구별되는 활동으로 적극 참여한 학생이라면 쓸거리가 많아지니까 세특을 쓰기도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자, 헤빗9에서는 중학생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활동들을 드림캐쳐에 기록하는 훈련을 수업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했었던 호기심 탐구 프로젝트 모습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I have some sound values to think about my teachers. Teachers should always stay neutral. They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students. And for the growth mindset, you think like you can go beyond that boundary, and this idea naturally leads to a term called infinity. Have you ever judged a book by its cover? People are likely to think that what people are is what they think of them. If we see insects with our eyes, we feel disgust and we totally freak out and have this strong feeling that doesn't make us want to eat these food. However, 자, 고교 학점제 시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할 텐데요. 특히 수능이나 내신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과목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작년도 특목고 자사고 경쟁률이 엄청 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명문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이 불리하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절대평가가 되고 나면 그런 단점이 단번에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는 학교에 장점만 남게 되는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그런 이과 학생들이 표준 점수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실제로도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 전공으로 교차 지원해서 인문 계열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과 침공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수능 시험과 대학 입시를 전반적으로 다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요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의 역사가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객관식 시험이 과연 시대에 맞느냐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과 침공 논란에다가 고교 학점제까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를 앞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서술,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선택 과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은 공통 과목 위주로만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이제 수능은 통과 여부를 가리는 그런 자격고사 시험이 되고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별도의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 조만간 대학 입시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혼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 제가 깔끔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다른 포럼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2025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안도 확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희망하는 전공을 탐색해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기르면서 스스로 세특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우리 학생들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결국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전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